대표님 같은 경우는 IMF 때부터 쭉 이제 시장을 봐오셨고 또 그 안에 있으셨잖아요. 당시와 비교했을 때 2023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느 시기이건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공존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지금 4%까지 또 이번 주에 이제 뭐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된다면 4.5%까지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굉장히 몇 년 만에 거의 한 15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일수록 더욱더 약세론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또는 반대로 야 그래도 올라가라고 강세론자도 당연히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거래가 안 되죠. 제가 많이 드리는 말인데 주식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그 가격에서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2023년이 약세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오거나 지금보다 더 예를 들어 거래소 지수가 지금 겨우 뭐 한 2,400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전저점이 2,130을 깨고 뭐 2,000, 1,900을 갈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일단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요즘 굉장히 시청률이 높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그 과거의 시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IMF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9.11 테러도 보니까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 그 시기를 겪은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과 IMF 시대를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인지. 그 당시에는 수많은 회사들이 쓰러져 나갔고 또 그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로 뭐 몰리는 그런 되게 국가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죠.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때랑 비교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도산을 했다라고 나오는 기업도 없는 거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인 거래소 정도가 좀 약간 부실화가 됐죠. 근데 그 정도 말고는 예를 들어 또 IMF 이후에 또 하나의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발 금융위기였죠. 네네. 미국발 금융위기를 봐도 미국의 굴지 금융그룹들이 도산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IMF나 미국발 금융위기들은 지금 다 영화화가 됐죠. 수많은 영화들이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지금 2022년 우리 시기는 그 정도의 시기인가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사후적으로 더 위기가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당연히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금리가 제로에서 5%까지 올랐기 때문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금리가 오른 시기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4%, 뭐 한 2년 동안 3% 이렇게 오른 적은 여러 번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은 좀 달랐던 게 굉장히 단기간이죠. 올해부터 시작됐으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0.5% 인상이 된다면 미국 기준으로는 1년 만에 4.5%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뭐 좀 더 올라간다면 한 5% 뭐 5.25, 5.5까지도 이하이가 나오는데 그 정도 금리 인상은 다른 시기보다는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른 편이긴 해요. 하지만 과거의 금리 인상 시기와 빗대어 봤을 때 과거에도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해서 뭐 경제 위기가 무조건 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지나친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연착륙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바닥을 치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눈에 띄게 어디 기업이 망한다거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근데 요즘 또 이제 신문을 보면은 이제 뭐 PF와 관련돼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네. 뭐 지방의 건설사들이 네.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뉴스를 또 보다 보니 네. 또 괜히 또 불안감을 느끼지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좀 주식시장하고는 약간은 제가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이 월급쟁이 부자들은 부동산에 굉장히 강하신 패널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얕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선행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경기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동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시기는 경기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물가도 잡고 경기도 좋으면 좋지만 이거는 이제 두 마리 토끼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물가가 잡히지만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물가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고
그럼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거지만 경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기 동행 지표인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안 좋죠. 언제까지 안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PF가 막히는 이유는 이 고금리를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행사들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사들도 참여할 리가 없고, 참여하면은 공사 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럼 좀 약간은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주식시장보다는 늦게 좋아질 확률이 있고요. 반면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 그러니까 바닥을 지금쯤 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통은 주식시장이 경기보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내년 하반기가 경기 저점이라면 주식시장은 지금 바닥이어야 하고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가 경기 저점이라면 그때까지도 활성화가 안 될 확률이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또 GDP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GDP와 또 뭐 주가 이런 코스피와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뭐 연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뭐 미국으로 치면 PPI, CPI 이런 게 이제 물가 지수들이고요. 방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가 좋다 안 좋다, 경기 저점 고점이 바로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가장 확실한 거는 GDP죠. 제가 대학 때 경제학 배울 때 뭐 한 꽤 오래 전에 사실 GNP 했었는데 지금은 GNP 시대가 아니고 GDP 시대입니다. 그래서 GDP가 좋냐 안 좋냐가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척도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지금 3분기, 뭐 4분기 실질 GDP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실질 GDP가 마이너스란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 GDP는 명목 GDP가 조금씩 오른다 할지라도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 지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나아진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올해 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지금 좀 위축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도 GDP가 계속 내려가면 주가도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1년 먼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언제 저점을 찍을지냐인데 그것은 금리 인상이 언제쯤 멈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가 제대로 잡힐 것이냐인데 이번 주에 CPI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 비해서 지금 좀 CPI가 잡히고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 러시아 전쟁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제 1년 내년이면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이 뭐 2년 3년 100년 전쟁까지 가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좀 휴전의 기미가 보이는 순간이 제가 보기에는 경기 바닥 그리고 경기 바닥 이전에 주가 바닥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내년 정도는 그러면 반등을 할 수 기대해봐도 된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좀 더 빠르게 반등을 기대한다면 이미 바닥을 찍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닥이라는 건 사실은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전저점이 과연 지나고서도 바닥이라면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바닥은 이미 지난 거죠. 그럼 전저점이 언제였냐면 9월 말이었습니다. 9월 말이 2143이었고요. 지금 12월 중순이 다 됐는데 2400 왔다 갔다 2370 오늘 마감 지수가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이라는 건 전저점이 안 깨지고 그 위에 계속 형성되어 있다면 그 전저점이 바닥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월 또는 내년 1월, 2월, 3월까지도 2143을 찍지 않는다면 이미 바닥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바닥이 아니라면 적어도 뭐 내년 1월, 2월 상반기에 2143을 깨고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2000에서 형성되던 1900에서 형성되던 그게 또 새로운 바닥일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확률이 높냐의 계산을 주식 투자자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닥은 지나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지나야 하는 거의 확률이 높아지려면 기간이 길어지고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폭락 한번 했었고요. 네. 6월 달에 폭락 한번 했었고 9월 달에 폭락 한번 했었죠. 6월의 폭락과 9월의 폭락은 정확히 3개월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9월 폭락 이후에 그 제가 말한 폭락은 다 전저점을 깨는 폭락이었죠. 그럼 만약에 9월 폭락의 저점 2134를 깬다면
이 속도였다면 한 12월쯤에 깼어야 되는데 지금 꽤 높은 위치, 2137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고요. 이게 만약에 12월 말 내년 1월, 2월까지도 뭐 2130, 2300, 400, 500 요 정도에서 버틴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바닥은 지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바닥이 9월이었어? 그 가능성도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년 정도 먼저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우리 경기 바닥 예측이 내년 하반기라면, 내년 하반기가 경기 바닥이라면 올해 하반기인 9월이 주식 바닥이었을 수도 있죠. 제로에서 0.25, 0.5, 그 다음부터 0.75, 0.75, 0.75를 올렸었고요. 이번 12월은 거의 80% 확률로 0.5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지금 4.5까지 올라간 다음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5, 5.25, 5.5 요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5에서는 추가적으로 한 0.5나 0.75 정도니까 0.75는 지금 올해만도 0.75를 3번이나 그쵸, 올렸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정도가 만약에 최고치라면 금리 인상은 거의 끝까지 도달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연준의 스탠스가 과연 금리를 언제 떨어뜨리냐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이냐인데,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코스피 시장 이런 거를 이렇게 접근하기가 네.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죠. 금리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고 만약에 계속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심리적 부담이 있다면 우리 거래소 지수가 언제 고점이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언제 고점이었냐면 작년 7월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작년 7월 3,370 뭐 요 정도가 고점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금리가 1%도 오르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올랐죠? 올해 2월, 3월, 네, 올해 상반기부터 올랐죠. 올해 상반기부터 금리가 오른다라는 걸 작년 여름에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6개월 먼저 지수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가 정점을 치기 전에 바닥을 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 지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부분들이 이미 좀 선반영이 돼 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내년에 2023년에 우리가 좀 더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1순위는 이 시총이 큰 업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업종이 이제 반도체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두 번째 큰 업종이 최근 한 3년 동안 치고 올라온 건데요. 2차 전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또 코스닥의 뭐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거의 시총을 다 합치면은 자동차보다는 확실히 시총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2위 산업은 2차 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가총액이 우리 산업의 지용도를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국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300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가 넘어갔고, 삼성 SDI도 계속 시총 5위, 6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탑10 안에 2차 전지가 3종목이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2위 업종이고요. 3, 4위 업종까지 꼽자면 한 자동차하고 제약바이오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들 중에서 만약에 1순위를 꼽으라면 저는 2차 전지라고 봅니다. 올해의 움직임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성장 산업이라는 건 강세장에서 지수보다 훨씬 빨라야 되고요. 약세장에서도 잘 버텨줘야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들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2차 전지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직후에 작년 여름까지 가장 강하게 올랐던 업종이 2차 전지고요. 또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에서도 가장 잘 버틴 애들이 2차 전지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을 거의 뭐 탑픽 테마로 내년에도. 또 하나 이유는 뭐 차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장 산업이라는 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계속 소비가 늘어나야지 그렇죠. 성장 산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전기차 타시나요? 전기차요? 네. 아니요. 안 타시잖아요. 저도 안 타거든요. 두 명이 안 타죠. 앞으로 20, 30년 후면 우리 두 명이 모두 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성장 산업이죠. 그래서 2차 전지의 그 성장성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보고요. 우리 주변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를 탈 때까지는 계속 성장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흔들림은 IRA 때문이었거든요. 미국의 IRA 때문에 오히려 좀 중국 2차 전지 업체를 죽이기 위한 미국의 IRA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산업이 좀 몇 달 동안 좋았었고, 또 그 반면에 이제 그게 좀 꺾이면서 최근에 좀 이렇게 한풀 꺾인 모습인데, 그 미국의 IRA는 좀 세부적인 재료라고 저는 보고, 큰 틀에서 본다면 세계적인 2차 전지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으로 꼽자면 2차 전지 산업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 집이 이제 차를 바꿔야 돼서 전기차를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1년을 기다리래요. 1년을 기다리니까 저희 남편이 네. 그래?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겠는데 하면서 주식을 사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네. 1차적인 네. 뭐 그런 게 상황인데. 이제 또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일 수도 있겠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섹터를 만약에 이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 또는 뭐 배터리 완성품 업체랑 뭐 부품 업체들이죠.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래서 뭐 대형주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중에서 고르시는 게 가장 타당해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강소기업들, 뭐 중형주들 급에서 고른다면 코스닥에서 뭐 시총이 높은 애들이 꽤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뭐 대주전자재료,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애들 한번 쭉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면서 나한테 맞네?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2차 전지가 워낙 좋은데 장은 좀 안 좋으니까 테마주의 성격으로 막 강하게 올랐던 애들이 있죠. 리튬 관련주들이 올랐었거든요.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한풀 다 꺾였는데 그게 그냥 테마성으로 끝날지 다시 한번 움직일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리튬 관련주랑 또 연결해서 본다면 폐배터리가 있거든요. 폐배터리 쪽도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보시면 2차 전지는 큰 틀에서 종목 분석을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거의 매일 관심 종목을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거 꾸준히 봐도 도움 많이 되겠네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관심 종목은 그 종목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그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의 관심 종목은 CJ ENM이었는데 그 종목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CJ ENM 하면 사실 CJ 오쇼핑하고 합병을 하면서 되게 무거운 한 2조짜리 엔터주죠. 우리 CJ ENM 모르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TVN, 네. 뭐 엠넷 다 채널,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는. 근데 CJ ENM이 오늘 막 7% 올랐어요. 또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7% 올랐어요. 그럼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2조 이상짜리 엔터주들이 잘 움직여? 왜? OTT 업체들이 요즘 좋잖아. OTT 업체들은 왜 좋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바타 2가 요번 주 개봉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매율이 이미 1등이래요. 그럼 아바타2랑 관련된 뭐 메타버스랄지 VF 신기술 있는 애들 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굉장히 시청률이 높대요. 네, 재밌어요. 재밌나요? 송중기 씨가 좋은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다큐멘터리처럼 보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면에서도. 그 시기를 겪었던, 특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소재들이 맞아요. 다 기억이 아주 반짝반짝 날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재벌집 막내 아들을 포함한 요즘에 최근에 넷플릭스뿐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나 뭐 티빙이나 이런 여러 가지 OTT 업체에 제공하는 드라마,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업종 말씀드린 것 중에 2차 전지를 굉장히 글로벌한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런 엔터주들은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우리나라의 엔터주들은 아직도 갈 길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이브라는 굵직한 엔터사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제2 하이브 같은, 제2 BTS 같은, 또는 제2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드라마, 영화 또는 아이돌 그룹들이 계속 탄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성상 엔터주도 굉장히 관심 가져야 할 만한 성장 산업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면 오히려 이게 지금 비싸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성장 산업의 한계를 미리 긋는 건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전기차 관련주들은 2018년에 급등을 했었어요. 2018년에, 2017, 18년에 삼성 SDI가 모든 대형주 중에 제일 빨리 올랐었거든요. 다른 대형주들 뭐 10% 움직일 때 삼성 SDI가 한 2배 올랐었거든요. 그럼 그 2배가 끝이었냐? 전기차의 시작을 알렸던 거죠. 지금 201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한 4년 됐거든요. 아직까지도 전기차는 성장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성장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산업이라는 건 사실은 뭐 한 달 올랐잖아.
뭐 일주일 올랐자라 갖고 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 몇 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또 엔터주도 또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또 그와 관련된 또 이제 종목들도 있을 네, 것이고. 아까 제가 2차 전지를 좀 이렇게 세분해서 말씀드렸다면,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소속되어 있는 이런 기획사들, 하이브가 일단 시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하이브가 상장되기 전부터 있었던 기획 3사들이죠. JIP, SM, YG. 또 이 정도가 이제 기획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고요. 근데 이제 OTT 업체 쪽에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총이 큰 애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ENM, J 컨텐츠리 중앙, 뭐 요 정도가 시총이 좀 있고 나머지 이제 뭐 또 1, 2천억짜리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좀 궁금해할 질문인데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는 그럼 어떤 건가요? 제약바이오를 꼽고 싶네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이유가 일단 코로나 이후에 단발성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있었던 애들이 코로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또는 코로나 백신, 뭐 마스크 관련주 또는 검진 진단 관련주들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게 테마가 슉 불다 끝나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고 이런 애들이 꽤 많았고 또 하나는 지금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뭐 거의 4%까지 이제 12월 달에 올라오면 4.5까지 올라온 금리 인상 아주 단기간에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한 시기인데요. 저금리 시대, 제로 금리 시대의 그런 성장주들 또는 이익이 지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미래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는다면 그 반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들 반대로 이익이 없이 몇 년 후에 많이 날 거야 하는 주가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이익이 없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 제약바이오일 확률이 높았어요. 특히 신약개발 업체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신약개발 업체들은 지금은 이익이 안 나지만 신약개발에 성공했을 때 이익이 나는 건데 그게 1, 2년에는 그렇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좀 쭉 빠져 있는 애들이 꽤 많이 있고요. 보면 소비주들. 왜냐면은 코로나라는 게 지금 우리의 소비 행태를 좀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못 다니고 면세점도 안 가고 온라인으로 웬만한 것들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런 소비주들은 사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가 중국에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조금씩 이제 회귀하고 있고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피해주였던 그 종목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이 빠진 두 가지 업종을 꼽으라면 소비주들, 제약바이오주들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런 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말씀하신 그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서 일단 화장품 관련주도 제일 좀 차트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트뿐 아니라 코로나가 이제 내년이면 3년이 되는데요. 그 3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좋은 업종이었니? 저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사실 항공이나 뭐 호텔 이런 업종들은 3년 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각광받는 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화장품 관련주는 3년 전에는 꽤 맞아, 비쌌어요. 성장 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중국에서 열린다면 화장품 관련주도 좀 가장 유망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힘들 때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좀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철학이냐면 시장의 지수 상승률은 은행금리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준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주식시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더 위험하잖아요. 누구나 알다시피 은행보다 주식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고위험 자산은 무조건 이익이 높아야 돼요. 당연히 높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최근 1년 동안 30%나 뺏어갔잖아. 그 이전 1년 동안 2배 이상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누적의 개념으로 계속 생각하면, 3년, 5년, 10년, 누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은행보다 훨씬 큰 이익을 주고 있는데, 짧게 기간의 개념으로 자르면 뺏어갈 때도 있고 더 줄 때도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시기를 모른다면.
뺏어가는 시기가 언젠지 더 주는 시기가 언젠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식시장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남아있으면 적어도 시장 수익률만 추구해도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받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포트에 100종목을 갖고 있거나 또는 삼성전자가 포트의 절반 이상 있더라도 은행이자보다 당연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보다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장 평균치보다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사면 되겠죠? 그건 뭐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내가 그 평균값 이상의 사람이 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50%보다 좀 높은 40%, 45%, 30%에 들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에도 이 두 가지 철학적으로 은행금리보다 더 줘. 그리고 나는 시장 수익률보다 더 낼 수 있는 투자자야. 이 두 가지 믿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주식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좀 싸진 거는 맞는데, 그래서 지금 현금을 좀 더 늘릴지 아니면 좀 주식 투자를 좀 해야 될지, 요 사이에서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세론자, 강세론자가 있다면 저는 약간 한쪽으로, 강세론자 쪽으로 약간 기운 상태고요. 만약에 바닥을 언제 찍느냐고 물어본다면 50%의 확률로 9월 말에 2143이 바닥이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풀매수를 하라는 거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현금 비중이라는 게 또 아다르고 어다른 게 한 1억을 투자를 하는데 50%는 현금 비중 갖고 있어요. 그 50%는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럼 이 50%를 언제 투입하느냐의 여부인데 우리가 바닥에서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주식 투자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발바닥은 지나봐야 알고요. 그 지나서 아는 위치가 무릎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위치를 본다면 저는 지금이 한 2,400 요 정도가 무릎일 확률이 아까 말씀드린 50%. 그럼 만약에 나머지 50%는 뭐냐? 전저점을 깰 확률이죠. 그럼 전저점을 깬다는 얘기는 2,130을 깨고 더 내려가서 2,1900이에요. 만약에 2,000, 1,900까지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까 말했던 1억 중에 5천만 원의 돈을 지금 투입하면 만약에 바닥을 친 거라면 거기에서 수익이 이제 계속 나는 거고, 만약에 투입을 안 하고 2,130을 깨고 1,900을 기다린다면 영원히 들어갈 포인트가 안 올 수도 있죠. 요번이 그렇죠, 바닥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고서 우린 다 알아. 그게 맞아요, 바닥이었잖아. 맞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지금 다 들어가시면 언제 손절매 하시냐면 한 2,200 가시면 손절매 하셔야지. 왜? 2,200 가면 저는 2,130 깨고 2,000까지도 간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2,200 가면 오히려 들어가셔서는 안 될 시점이에요. 오히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굉장히 크게 빠지거든요. 올해 들어서 1월달 폭락, 6월달 폭락, 9월달 폭락 세 번의 폭락이 나온 이유가 전저점을 깨고 실망 매물이 투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200 밑으로 내려갈수록 2130을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2130을 깬다면 한 2100, 2000 정도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2200 미만 구간은 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살려면 2300에서 400 요 정도 구간에서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 직장인이라고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럼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이걸 짜면은 좋을까요? 그 포트폴리오라는 건 원칙은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을 구성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탑다운이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려면 서로 다른 업종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3천만 원 하니까 난 세 종목을 갖고 있어야지 하면서 그 세 종목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슨 반도체. 근데 실제 주변은 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손실 보고 맨날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만약 3천만 원으로 1,000만 원씩 세 종목을 산다면 서로 다른 업종으로 구성을 하는 게 아주 기본 절대 원칙이고요. 왜냐면 안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업종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좀 꼭 꼈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두 번째는 아까 역시 말씀드렸던 엔터주. 네, 엔터주 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좀 기술주 라인에서 로봇이랑 자율주행을 제일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말 1, 2년 안에, 3, 4년 안에
굉장히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봐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네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데이터 테크놀로지도 나오던데. 뭐 뉴 테크놀로지 맞다. 매니아 맞네요. 아니에요.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 가끔 봐요. 네. 그 드라마에서 3,000원에 상장돼서 5만 원을 찍고 30만 원 간다 그랬는데 3,000원에서 30만 원 가면 100배잖아요. 새로운 기술은 진짜 100배 이상이 났었고 150배가 났었고요. 그럼 그 당시는 어떤 시기였냐면 인터넷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심지어 구글보다 야후가 더 컸던. 맞아. 우리나라 인터넷 초창기에 하던 분들은 야후에서 막 검색을 했던, 그 다음에 라이코스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기술이 그러면 100배 이상이 났는데 어떤 기술 때문에 났냐면 인터넷 전화를 개발해서 무료 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100배가 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다 카톡, 영상통화 이런 거 다 무료로 하는 거 아닌가요? 돈 안 내고 하지 않나요?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카톡 영상 통화가 다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화를 무료로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인 거죠. 기술 발전의 속도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나고 나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게 시작되기 전에는 정말 기업 시가총액을 100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업종, 로봇 업종하고 자율주행 업종이 아직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에서 또는 자율주행 쪽에서 획기적인 신기술들이 나온다면 텐베거 종목들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또는 자율주행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물론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당연히 로봇과 자율주행이 발전하겠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로봇 산업 또는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소지가 굉장히 큰 나라다. 그 이유는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산업이 먼저 발전했고 최근에 또 하나는 그룹 차원에서 로봇 산업에 질춘한다라는 기사들이 1, 2년 전부터 계속 나왔죠. 사실 반도체 삼성에서 해서 가능했던 거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LG 그룹이죠. 삼성 SDI, 삼성이죠.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어떤 업종에 들어가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미 LG는 로봇 산업 진출하면서 다수의 기업들 M&A 하고 있고 또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을 M&A 하면서 현대 쪽에서도 로봇 산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로봇 하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고 또 2차 전지 완성품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전장 산업에 강한 LG전자, 삼성전자가 있고 전장 부품, 2차 전지 배터리, 또 완성차 요 모든 걸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봇 산업, 자율주행 산업이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 후는 굉장히 큰 성장 산업,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성장, 요즘에 엔터 정도가 이제 그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엔터가 요즘에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뭐 JYP가 맞아요. 요즘 네, JYP가 네, 아니고 맞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요즘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게 엔터주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지금 로봇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은 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이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업종은 알겠는데 그럼 또 그 안에서 종목을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뭐 기준이 있을까요? 뭐 시가총액이 큰 걸 한다던가? 시총이 큰 거를 할 건지 작은 것을 할 건지는 거의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그 성향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보자일수록 대형주, 그리고 아까 말한 저위험, 고위험에서 저위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대형주를 선호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반도체로 예를 들면 아마 명확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위험을 싫어할수록 삼성전자를 갖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맞아요. 그래도 시장에서 좀 한 3년, 5년 종목 선정을 해봤고 또 나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라고 하면 절대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요. 로봇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 또는 아까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산업의 종목을 사든지 내가 위험을 좀 싫어하고 종목 선정 기술이 없는 초보자라면 대형주,
내가 좀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종목 선정 경험이 좀 있으면 중소형주. 요게 아마 대다수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이제 뭐 대형주를 하던 중소형주를 하더니 내 스타일에 맞게 결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느 대형주를 살지, 어느 중소형주를 살지 문제잖아요. 그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만의 툴이 있어야죠. 종목 선정 기법 툴이 있어야지. 마치 부동산 아파트를 살 때 학군을 먼저 볼 건지, 교통을 볼 건지, 분양 세대 수를 볼 건지. 다들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기준 없이 그냥 우리 집 옆에 있는 아파트 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을 내가 반도체 기업을 산다 또는 로봇 기업을 살 때 나만의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냥 이름 이쁜 기업을 사진 않겠죠. 그건 다 각자 갖고 를 본다던가 뭐 이런 그렇죠. 각자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도 쓰고 네네. 강의를 할 만큼 저는 재무제표, 차트, 재료 세 가지가 다 좋은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업종을 3개로 나눠서 근데 그 업종 중에 추천하신 거는 2차 전지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거기서 하나 더 하면 방산주도 있네요. 방산주. 그럼 5개 중에 뭐 3천만 원 5종목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5개 산업 중에 한 3개 산업 고르면 되겠네요. 방산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산업만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는 성장 산업이고 엔터는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K엔터.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도 세계적인 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강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방산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해질 수 있는 산업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분단 국가고 누구나 알다시피 최근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 쪽 수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럼 그게 끝날 것이냐? 뭐 계속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성장성으로 본다면 우주항공하고 엮여 있어요. 방산이 뭐 총만 만드는 게 방산이 아니잖아요. 비행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그래서 방산은 실적도 좋으면서 플러스 성장 산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산업에 방산 우주항공까지 하면 5개의 산업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그 5개의 산업에서 한 3개의 산업을 고르고 그 3개의 산업에서 대형주를 살지 중소형주를 살지 그리고 그럼 대형주건 중소형주건 선택이 되면 재무제표도 좀 보고 차트도 좀 보고 재료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12월 12일 삼성이 59,500원으로 이제 마감을 네,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더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네. 좀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될지 이런 또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라면 삼성전자 매수하는 걸 고민하는 건 반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착각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하는 분들은 재산이 한 100억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는데 10억 있는 분들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산이 100억 정도 있지 않은 이상은 삼성전자를 매수 고려 대상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펀드 매니저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저는 삼성전자를 주식 20년 하면서 한 2번 정도 산 것 같아요. 지수 진짜 최바닥일 때. 지수 최바닥일 때 삼성전자가 선두에서 올라가겠구나. 그때 한 2번 정도 산 거 말고는 산 기억이 없습니다. 왜? 종목은 2천 종목이니까. 2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보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숙제거든요. 그 숙제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괜찮은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라면 몰라. 자기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거면 모르겠는데요. 누가 좋다고 얘기해 준 거냐면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얘기해 준 거고요.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2천 종목 중에 삼성전자를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분들은 펀드에 삼성전자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000억, 1조, 10조를 펀드 운영을 하는데 그 펀드에 삼성전자가 없다면 아마 1년 안에 잘릴걸요? 왜?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갈 테니까.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려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시장 수익 비중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시장 수익인가요? 그건 아닐걸요? 아마 시장 수익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수가 1년에 5%가 올라? 나는 한 30% 벌고 싶은데. 그래서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아닌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반도체가 진짜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강소기업을 사세요. 반도체 종목 한 100종목 되거든요. 100종목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보다 매출액 성장률 좋은 회사 또 영업이익률 아까 18%였죠. 영업이익률 25% 30%짜리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돼요? 그러면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 공부해보세요. 더 좋은 종목.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언제 살까요?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봤던 이야기들 중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 괜찮다. 앞으로 오를 거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른다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1년 안에 10%가 오른다? 반도체 강소기업 중에 50% 오르는 게 5개 이상 나옵니다.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 수익률 이상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분산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100종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1억으로 100종목이면 100만 원씩이죠. 그럼 100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거의 정확하게 시장 수익률하고 똑같아집니다. 왜냐? 평균값을 대변하거든요. 2000종목 중에 100종목 갖고 있으면 시장 지수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직접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냥 패시브 펀드 가입하면 돼요. 패시브 펀드가 뭐예요? 액티브도 아니고 패시브 펀드는 딱 시장 수익률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는 요즘에 ETF 잘 돼 있잖아요. 네. 코덱스 ETF 사시면 돼요. 100종목 갖고 있으려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려면 ETF 사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ETF, 아까 말한 코덱스 ETF, 우리나라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아웃퍼폼 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죠. 10년 중에 한 2, 3년이 지수보다 더 잘 움직인다면 나머지는 지수보다 못 움직이는 시기인데 또는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거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고점이 9만 원이 넘었었죠? 네. 지금 6만 원 미치죠. 그럼 9만 원에서 6만 원이면 3만 원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30% 이상 빠진 거잖아요. 지수도 그만큼 빠졌잖아요. 네. 지수보다 좀 더 빠졌을 거야, 아마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안 갖고 있고 지수가 30% 빠지는 동안 안 떨어진 종목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걸 찾을 수 없다면, 찾을 자신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패시브 하는 거랑 별 차이 없다고요. 100종목 이상을 사거나 내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50% 이상 갖고 있다면 시장 수익률, 지수 상승률하고 얼비슷하게 아마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 투자를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저는 좀 아깝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직접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배도 아프거든요. 실제 배가 아프잖아요. 막 떨어지면 배 아프고, 옆 사람이 벌어도 배 아프고, 막 하루 종일 배 아프지 않을까. 머리도 아파요. 뭘 살까, 뭘 팔까. 심지어 삼성전자 언제 살까 막 고민하고 맞아요,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렇게 고민했는데 시장 수익률이야. 패시브 펀드 가입하는 게 낫죠. 굳이 그 노력을 다른 데 기울이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정작 ETF 살 땐 별로 고민 안 해요. 근데 왜 삼성전자 살 때는 고민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거는 아마도 저런 거죠. 삼성전자를 고민한다라는 건 저런 것 같아요. 주가가 눈에 보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ETF는 이 가격 전달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다, 이게 얼마 간다,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ETF를 많이 접해본 분이 아니라면 이게 얼마야, 뭐 그냥 누가 사라고 하면 그냥 사는데 삼성전자는 우리 명확히 알고 있어요. 99,000원까지 갔었고 맞아. 지금 맞아. 6만 원이고 6만 전자야. 그럼 이게 6만 전자에 사야 되나? 5만 원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언제 사야 되지? 이런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맞아요. 거죠. 큰 의미 없는 정보죠, 사실은. 삼성전자 과거의 주가가 얼마였는지는 앞으로의 주가에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언제 살까 보다 어느 반도체 종목을 살까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재무제표에서 그런 꼭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걸 오히려 잘 체크해서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매수할 때 혹시 대표님만의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물론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재무제표를 베이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그러면 성장성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매년 한 3개년치를 쫙 보면서 매년 증가했는지 또는 뭐 최근 분기를 쭉 누려보면서 분기 동안 증가를 했는지.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익성인데요. 수익성, 이익성. 수익성, 이익성은 영업이익률로 볼 수도 있고 단기순이익률로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영업이익률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적어도 10%,
많이 나면 한 30-40%짜리를 보면서 영업이익률 많이 나네. 영업이익률을 보고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이제 뭐 부채 비율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 자본분의 부채가 100% 기준으로 두고 100% 미만이면 우량하네. 100% 이상이면 얘는 왜 이렇게 부채가 많지? 뭐 요 정도 따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따지는 게 기본이고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솔직히 많거든요. 그럼 이것도 모르신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무제표에서 적자가 나는 회사는 사지 마세요. 종목이 2천 종목이나 있는데 굳이 뭐 적자 나는 회사를 살 필요는 없죠. 적자 나는 회사는 제외시키시고요. 만약에 자본 잠식 기업이 누가 뭐 사라 그런다, 쌍욕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너나 사 그러면서 너나 사. 왜냐면은 2천 종목 중에 자본 잠식 기업은 100개도 안 돼요. 100개도 안 되는 그 기업들 막 세력들이 들어갔다가 막 꼬드기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 막 이러면서 딱 재무제표를 볼 줄 아신다면 자본 잠식 기업은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적자 기업도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더 볼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무제표 말고 또 어떤 추가로 봐야 될 게 있나요? 아까 뭐 3박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네. 재무제표 다음으로 차트를 보는데요. 차트는 이제 뭐 이평선의 위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거를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중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걸 역배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이 있어요. 역배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정배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역배열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싼 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친구보다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제일 싸면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산 사람 중에 제일 싸게 샀으니까. 근데 여기 맹점은 뭐죠? 내일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내일은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매일매일 떨어졌던 종목이 오늘 최저점이라면 내일은 더 최저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배열은 단점이 있죠. 추세라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종목들은 얼핏 보면 오늘이 제일 비싸 보여요. 그쵸. 왜? 계속 올랐으니까. 그러면 난 오늘 제일 비싸게 사기 싫은데 할지 몰라도 내일은 더 비싸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승 추세를 좀 좋아하는 게 더 맞다. 진정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왜냐면은 아까 말한 성장성 있는 네. 기업들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회사는 매년 우리가 직장인으로 보면 성장하는 직장인은 뭘까요? 연봉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해 3천만 원인데 내년에 4천만 원이야. 그 다음에 5천만 원이야.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해에는 6천만 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네요. 4천만 원으로 내려갈 확률보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3천, 4천, 5천, 6천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주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10,000원, 15,000원, 20,000원이 되면 25,000원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추세의 힘을 믿는 게 저는 차트에서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역배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추세보다는 약간 평균 추종을 믿는 거예요. 추세 추종 말고 그 반대가 이제 평균 획인데요. 추세 추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이 20,000원이 되고 25,000원이 30,000원이 된다는 걸 믿는 거고요. 평균 획인은 뭐냐면 10,000원이 20,000원이 됐으면 다시 10,000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직장인으로 본다면 이 친구가 3천만 원 받다가 4천만 원 받다 5천만 원 받아? 야, 너 내년엔 다시 4천만 원 되겠다. 왜? 너는 올해 너무 많이 받았잖아. 이런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근데 주식으로 치면 그런 거죠. 주식으로 치면 떨어져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떨어져 있는 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는 건 평균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고 추세를 추종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례로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백화점 가서 싼 거 사고 싶은지 비싼 거 사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구나 다 백화점 가면 비싼 쇼핑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싶죠. 굳이 거기까지 가서.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 쇼핑인 거거든요. 싼 거는 분명히 단점이 있는 겁니다. 비싼 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그걸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이제 또 보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를 예시로 한번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뭐 시간 관계상 연간도 보고 분기도 보고 하면 다 좋지만 그냥 분기만 볼게요.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분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2021년 9월, 12월 약간 증가했네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3분기. 매출액은 그냥 거의 유지 정도죠. 막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죠. 유지죠. 근데 영업이익은 어떤가요? 줄어들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네. 있죠. 특히 이번 3분기는 왕창 줄어들었죠. 네. 영업이익은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은 또 줄어들었어요. 당기순이익도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은 성장성이 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는 성장성이 좀 감소했죠.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요 줄어들어야 자본분의 부채예요. 네. 자본분의 부채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뭐 안 망하는 기업으로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정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 이익성은 저는 영업이익률로 본다 그랬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로 본다는 얘기는 여기 있죠. 네. 21%, 18%, 근데 지금 14%까지 네, 줄었죠.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반도체 강소기업들 중에 대형주고 상징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는 거지. 분기로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났지도 않고 이번 분기까지는 또 영업이익률도 한 18%대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은 낮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반도체 강소기업을 잘 고르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은 재무제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 한 30%대 뭐 부채 비율은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20%대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명찰 떼고 삼성전자 떼고 한다면 그냥 뭐 적당한 재무제표네요라고 나쁜 재무제표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도 괜찮게 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친다면 85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게 퍼도 많이 보잖아요. 퍼는 뭐 한 18, 8에서 10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는 퍼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는 게 왜냐하면 퍼에는 좀 한정이 있는데요. 퍼는 결국은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프라이스하고 그러니까 주가죠, 프라이스. 어닝은 순이익이죠. 주가 대 순이익 비율이란 뜻이에요, 한국말로. 네. 그러면은 주가와 순이익의 비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퍼가 낮다는 얘기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에 순이익만 영향을 미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주가에는 수십 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그 만약에 퍼가 낮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성장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퍼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퍼가 10이에요, 10. 근데 내년에는 이익이 절반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은 주가에 내년에 이익이 절반으로 줄면, 주가가 똑같으면 내년에는 퍼가 2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익이 4분의 1로 줄면 퍼는 40이 되겠죠. 올해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에 이익이 중요한데 퍼에는 내년에 이익도 나오지 않아요. 성장성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퍼가 20이에요. 근데 내년에 똑같은 주가에 내년에 이익이 2배가 나요? 그럼 내년에 퍼가 10으로 내려가겠죠. 만약에 이익이 4배가 나요? 퍼는 오르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회사는 퍼가 높을 수밖에 없고 성장성이 낮은 회사는 퍼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영업이익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CEO의 자질이나 CEO의 도덕성도 있겠죠. 지금 당장 퍼는 낮아. 퍼가 막 5밖에 안 돼. 그러면 이익 대비 너무나 주가가 낮은 거거든요. 그 CEO가 사기꾼이래. 그 아무도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싶지 않아. 아무도 안 사니까 주가는 떨어지겠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익 대비 주가가 낮으니까 퍼는 낮겠죠. 하지만 낮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퍼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퍼가 왜 낮은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 성장성이 낮으면 성장성이 낮아서 퍼가 낮구나. 또는 뭐 기업이 잘 안 돌아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사채 발행 맨날 하고 신주인수 거부 사채 이런 것들을 다 희석증권이라고 하거든요. 희석증권이라는 거는 이 주식을 희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이 불리하죠. 싫죠. 기존 주주들이 불리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퍼가 낮겠죠. 그럼 퍼가 낮은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도 못 찾겠다. 그러면 사면 돼요. 근데 단순히 퍼가 낮은 이유만으로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가에는 순이익 말고도 여러 가지 영향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요즘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량주, 뭐 가치주, 성장주, 뭐 그전에는 이제 각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워낙에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손실이나 이런 게 나고 있어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의미 없죠. 근데 그거는 상승장일 때도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일 때도 그렇게 따지면 상승장일 때도 종목 분석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갖고 있으면 다 2배 오르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장도 의미 없죠. 아무나 갖고 있어도 다 30% 빠졌을 테니까. 근데 그건 그야말로 평균값이거든요. 아마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2천 종목의 주가를 명확하게 면면들을 살펴보지 않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평균값의 개념으로. 그건 당연하죠. 지수가 2배 오르면 평균 2배가 오르는 것이고요. 지수가 30% 빠지면 평균 30%가 빠집니다. 근데 모두 다 똑같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대형주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막 30% 이상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2차전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안 갖고 2차전지 갖고 있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 완전 중요하고요. 근데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우량주냐의 개념보다 어느 업종을 갖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업종이냐를 선택하느냐가 저는 주식 투자에서 이제 탑다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업종을 선택한 이후에 종목을 선택하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하락장에서 그래도 잘 버텼던 분들은 아마도 2차전지 업종을 선택하셨던 분들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뭐 사전적 정의가 없어서 좀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하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만든 기준은 뭐냐면 그 성장주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흐름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성장주고 가치주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평가되어 있는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으로 얘기를 하면 가치주는 뭐냐면 금매가 나온 물건입니다. 그 금매가 나온 물건은 뭐예요?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8억에 나왔어. 사면은 2억 바로 벌죠. 그게 가치주예요. 성장주는 작년에 10억이었고 올해 15억인데 내년에 20억으로 올라갈 강남의 똑똑한 아파트였겠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가치주도 좋잖아. 금매로 사서 바로 이익 날 수 있잖아. 그 금매가 나온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집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금매로 내가 샀는데도 내가 제값을 못 팔고 계속 그 싼 가격에 유지되는 아파트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주식도 내가 가치주라고 평가를 했다면 가치 대비 싸게 샀겠죠. 근데 가치 대비 싸게 샀는데 제값을 계속 못 받는 주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한 어떨 때, 앞으로 성장이 별로 없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역선장이 돼버리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치가 10,000원인데 주가가 7,000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주가 7,000원짜리 산 거죠. 그러면 이거는 빨리 10,000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내년에 주가는 7,000원 그대로 있어. 그럼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올해는 가치가 10,000원인데 역성장이 돼서 내년에는 가치가 7,000원인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저평가주가 아니고 적정평가죠. 7,000원짜리 7,000원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올해는 10,000원의 가치, 내년에 7,000원의 가치인데 그 다음에 5,000원의 가치야. 그럼 저가치네? 아니죠. 5,000원의 가치면 주가도 5,000원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저평가 가치주는 바로 반발력에 의해서 적정평가를 받지 않는 종목들은 1년, 2년, 3년 지나면 역성장으로 가치가 계속 감소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가치주보다 성장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성장주의 단점은 언제 끝나느냐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단점인데요. 그 뭐 주식 투자는 뭐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뭐 어느 종목을 사든 그 종목이 어느 지점이 고점인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성장주를 일단 저는 사고 그 성장이 언제 끝날지 계속 그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편입니다. 그 말씀하신 게 그 성장주가 보면 2차 전지나 뭐 로봇 자율주행이나 엔터주나 이런 게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가치주는 어떤 걸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다수 알고 있는 조선주, 은행주, 철강주 뭐 이 정도를 가치주라고 보시면 돼요. 왜 대부분 조선주, 철강주가 가치주냐면 몇 년 동안 성장이 멈춰서 좀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장이 멈춰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주가의 측면만 본다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매일매일 싸 보이고, 어제 평가보다 오늘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많이 싸게 싸게 거래되는 저평가 가치주야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제의 평가 금액이 내일 모레는 계속 그 평가 금액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평가 금액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런 업종들은, 역성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산업과 종목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슈퍼개미로 정말 주식 분야에서 되게 많이 유명하시고 또 그동안 정말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된다. 이런 유형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뭐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없죠. 저는 모두가 해야 된다고 봐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기 싫은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무 주식시장에 생각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큰일 날 것처럼 너는 주식 안 하면 큰일 나. 모두가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고통해서 살고 있어요. 맞아. 내가 하기도 싫었는데 옆에서 펌프질을 해서 굳이 1억을 넣는데 그게 지금 6천만 원이 됐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기 싫은 분들은 왜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냐면 우리가 하고 싶어 해도 잘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뭐 골프를 막 너무 재밌어 해도 잘 못하고 또는 뭐 마라톤을 뛰고 싶어도 잘 못하고 이런 게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식을 심지어는 하기도 싫은데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안 할 사람들, 하기 싫은 사람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모든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밥을 먹는 것처럼 은행에 저금을 넣는 것처럼. 근데 이제 좀 더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안 하면 되는 건지. 자신의 위험 태도를 아시면 돼요. 위험 태도. 그렇죠. 왜냐하면 재무관리의 기본은 결국은 재무관리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한 줄로서 모든 재테크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나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좋아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면 어떻게 되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낮아요. 그럼 가장 위험이 낮은 자산은 무엇, 투자 대상은 무엇이냐? 뭐 요즘은 사실 투자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위험이 가장 낮은 건 결국 은행이죠.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저금을 했는데 가장 마음이 편하고 주변에 부동산 주식하는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고 그 위험한 걸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아주 낮은 것이고 그러면 그 위험을 추구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분들만 주식을 안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은행에 돈 넣는 것 갖고는 안 돼 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나 또는 100세 시대와 제로금리 뭐 지금 제로금리 시대는 아니지만 곧 또 금리는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저금리 시대와 100세 시대를 살면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주식을 또 이제 잘 하시는 분들 보시면 성과를 내시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좀 일반인과 달랐던가요? 저는 사실은 타고난 것도 약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든 거에는 분명히 타고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연습만 해서 뭐 우리가 진짜 노래 잘하는 가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림을 정말 노력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타고난 화가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투자에도 어느 정도 재능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있다. IQ라는 것도 있고 뭐 EQ라는 것도 있고 또는 투자에 꼭 필요한 그런 자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고난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를 타고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상위 0.1에서 1%로 가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과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꼭 상위 1%에서 0.1%까지 가야지 성공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1%라는 건 사실은 100명 중에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느 분야에서 100명 중에 1등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꼭 100명 중에 1등을 해야 되냐? 저는 한 상위 한 30%에서 35%까지 들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정도 선에 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약간의 노력을 하는 분이라면 주식을 잘하는 측에 끼겠죠. 근데 그 약간의 노력을 하면서 플러스 재능도 있거나 또는 약간의 노력이 아니고 정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재능도 굉장히 많다면 뭐 상위 1%, 0.1%에 들면서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버는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럼 나는 거기에 맞아요. 포함 안 되겠네? 모르죠. 해봐야 알죠.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뭐 축구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손흥민 선수한테 야구를 가르쳤다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됐을까요? 저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뭐 운동신경도 각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서 최고였던 스타가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런 건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사랑하는 박찬호 선수도 뭐 골프를 했지만 뭐 프로골퍼처럼 안 되고 그러네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노력이 베이스가 된다면 당연히 상위 뭐 35% 또는 30%, 20%, 10%까지 갈 수 있고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뭐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능은 노력을 해봐야지 알아요.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아니 축구 공을 안 차봤는데 축구에 대한 재능인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주식을 1년 정도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가름이 나겠죠. 중간 정도의 소득을 올렸느냐, 굉장한 소득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네.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으면은 네.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네.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그것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뭐 지수를 이기는 뭐 고수가 없다라는 말처럼 예를 들어 지금 작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수익을 냈어야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1년 반 동안 거래소 지수가 30%가 빠졌죠. 그런데 30%가 빠지는 장에서 나는 10%가 빠졌어. 또는 5%가 빠졌어. 그럼 그분들은 잘하신 거죠. 또는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저점이 한 140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요. 고점이 이제 코로나 저점이 2020년 3월에 1400포인트에서 2021년 그 다음에 7월까지 3300까지 100%가 넘게 올랐죠. 네네. 100%가 2800이니까 1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150%가 올랐다면 1억이 2억 5천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면 그 시기에 주식을 1억으로 했는데 2억 5천이 됐다면 주식을 잘한 게 아니고요. 딱 평균값을 한 사람이고요. 1억으로 만약에 3억이 됐다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1억으로 5억이 됐다면 재능이 있으신 분이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의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도 나는 1년에 뭐 50% 벌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몇 퍼센트로 하느냐가 이제 자신의 실적이 되는 거죠. 시장의 보합일 때 난 20% 수익 낼 자신 있어. 그럼 시장의 보합일 때 20%를 더 낸다면 시장이 2배 낼 때 곱하기 1.1을 하면 시장이 2배일 때 나는 뭐 100%가 아니고 140%, 120% 낼 수 있는 거고 또는 시장이 뭐 지금처럼 30% 빠지는 장에서 난 원래 플러스 알파 20%를 내는 사람이니까 시장이 30% 빠질 때 나는 한 15% 빠지고 이 정도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실제적으로 예전에 코로나 때 그때 정말 저점에 운 좋게 정말 사가지고 이걸 이제 잘 보유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운처럼 그 시장의 그 평균 수익률에 맞춰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이 있구나. 라고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아서 전업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전업 투자의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몇 퍼센트 났냐? 100%?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100% 못한 거예요. 왜냐면 1400에서 3300이 갔으면 1400에서 2800이 2배니까 당연히 100% 이상을 내야 되죠. 100%는 오히려 못하는 거다. 계좌에 돈 빼야 돼. 그러면 적어도 뭐 150%, 200% 나신 분은 전업 투자는 꿈 깨고 그냥 적당히 그래도 좀 수익을 내니까 계속 해라. 적어도 300%, 400%난 사람들이 전업 투자를 꿈을 꿨어야죠. 이 기준을 주셔서 왜냐면 너무 좋은 이게 것 같아요. 절대치가 있고 상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대학 수학을 배운 정도의 이 고등 실력이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에 가면 당연히 뭐 전국 1등을 하겠죠. 근데 초등학생 중에 전국 1등이 대학교 와서 수학 배우면은 뭐 당연히 대학생 형 오빠한테 안 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어떤 시장은 굉장히 수익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2배를 주는 시장에서 2배를 냈다고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는 손실을 나는 시장에서 보합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탑다운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탑다운이라는 건 결국은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는 건데 이런 시장 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좋은 장인지 안 좋은 장인지. 좋은 장에서는 내가 수익 나는 게 당연하고 더 내야 된다. 또는 안 좋은 장에서는 손실 나는 게 당연한데 좀 손실을 줄여야 된다. 이런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은 탑다운을 못하고 그냥 바텀업도 아니죠. 그냥 누가 사라는 거 하나 사는 거죠. 누가 사라는 거 하나 사면은 그냥 그 종목만 맨날 주가만 보니까 맞아요. 지금 장이 좋은 장인지 오르는 장인지 뭐 저 지금 10배짜리 텐베고 종목이 한 20개가 나오는 장인데 나는 2배 먹었다고 좋아하고
있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거를 사실 생각을 정확히 해봐야죠. 네. 그 지금까지의 나의 수익률이나 이런 손실률을 보고 네. 내가 그동안의 그 투자에 대해서 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부동산도 똑같겠죠. 부동산도 뭐 지방 아파트 정말 오르지 않는 거 사신 분들 아니라면 뭐 지금 떨어지기 직전 뭐 작년 연말 기준으로 최근 한 3, 4년 동안 어쨌든 뭐 한 50% 버신 분들 근데 50% 벌었다고 전업소를 가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올랐으니까. 근데 그 시기에 만약에 정말 좋은 아파트를 잡아서 2배가 올랐다. 그럼 좀 잘하시는 분? 뭐 이 정도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상승기에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평균값으로 50%가 오르는데 내가 50% 오른 거를 자랑하면 월급쟁이 부자 고수님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야, 남들도 50% 벌었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식시장도 똑같죠. 주식 시장에서의 평균은 시장 지수, 종합주가 지수 또는 코스닥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 대비 내가 얼마나 수익이 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20년 넘게 주식을 해오셨잖아요. 네. 지금 오히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으로 인해서 워낙에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득을 보신 분들보다는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중간에 대표님 또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네. 20년을 하셨으니까. 네. 그때 그 힘들었던 시절, 네. 그때 그런 거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번 있었을 네. 뭐 것 같아요. 여러 번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무일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100억 이렇게 버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0억, 20억 되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1, 2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평생 플러스였죠. 왜냐면은 보통 주식 투자하면은 뭐 코로나 전에 뭐 2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1억 5천이에요. 뭐 이렇게 보통은 맞아요. 원금 대비로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네. 저는 원금 대비 마이너스였던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원금 대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달 대비, 전년 대비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보면 뭐 사실은 금융위기 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IMF 때는 돈이 거의 없었던, 왜냐하면 IMF 시기에는 군대에 있었고요. IMF가 끝나는 99년 초에 제대를 하면서 막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IMF의 직격탄은 사실은 맞질 않았죠. 근데 이제 돈을 IMF 그 시절 99년, 뭐 2000년 요때부터 한 10년 동안 벌어왔던, 꽤 많이 축적됐던 돈들을 네네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좀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제 주식 시기에서, 주식 투자 시기에서 가장 좀 금액으로, 절대치로도 가장 큰 금액을 손해봤고, 좀 멘탈도 좀 힘들었던 순간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뭐, 정신적인 걸로 이겨낼 수밖에 없고요. 멘탈 관리죠. 그래서 멘탈 관리를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일단 주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들.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슬프거나 힘들지 않거든요. 무엇을 할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으세요? 못 땄다고 막 속상하시나요? 아니죠. 네. 왜? 엄청 어려워. 그잖아요. 나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싶은데 이 청취하시는 분도 없죠. 그리고 내가 금메달 따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죠. 어렵다는 걸 아니까. 저는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일단 어렵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실이 나는 게 그렇게 슬프진 않거든요. 또 하나의 과정이고 당연한 그렇죠. 거다. 또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도 그 문장도 저는 멘탈적으로 굉장히 잘 이겨내는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의미가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라는 뭐 파도처럼 그런 파동이 있는 것처럼 내 계좌도 오르락 내리락을 사실 반복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소위 추세라 그러는데 추세가 우상향만 하면 돼요. 이런 거죠. 1억이 2억 됐다가 1억 5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2억 5천 되고 2억 5천 2억 됐다가 다시 또 3억 되고 그래서 손실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익 손실은 반복되는데 이익보다 손실을 좀 줄이고 이익을 더 높게 해서 내 계좌 잔액을 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갖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힘든 시기를 이겨냈던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장으로 또 하던 대로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던 대로. 제가 주식하면서 늘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손실이 나거나 힘든 날은 진짜 다
PC 끄고 다 때려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하던 대로 그냥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뭐 기분 나쁘다고 밥 안 먹는 사람 없을 거야.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일주 동안 밥 안 먹어야지 뭐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식 투자도 일상생활 하던 대로 하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매수매도를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하거든요. 왜 힘들어하냐면 그거 하나 매수 한 번, 매도 한 번을 너무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매수해서 이거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는 이거 매도하면 팔자마자 오르면 어떡하지? 맞아. 그러면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조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밥을 질 때 오늘 밥 질게 되면 어떡하지? 물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밥을 안 하면 굶어 죽잖아요. 그냥 적당히 오늘 밥을 해보고 밥이 만약에 지르면 다음날 물을 좀 줄이고. 들여서 잘 맞춰보고 또 만약 밥이 되면 물을 좀 넣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밥하는 실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 질면 어떡하지 되면 어떡하지 밥을 한 번도 안 하면 밥하는 실력이 늘 리가 없죠. 저는 주식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 떨어진다고 막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떨어지고 오르고가 당연히 뭐 병가지 상사라는 말 있잖아요. 전쟁에서 패배는 병가지 상사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손실은 10번 사면 5번은 주식 투자 성공이고 5번은 실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5대5에서 좀 더 열심히 해서 5.5대 4.5, 6대 4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만들려면 내 판단을 믿고 매수할 때는 확실히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확실히 매도하고 이런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처럼 좀 편하게 주식 이거 그렇게 쫄지 마. 뭐 이런 좀 정신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싸게 샀으면 내가 이제 오른 그 차익에서 조금 떨어진 거 요거는 버틸 수가 있겠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계속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작년 3,300일 때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경우에는 이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그렇죠. 더 버티기가 힘드신 것 그렇죠. 그러면은 팔았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쉽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는 안 버티면 되거든요. 버틴다는 얘기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온몸으로 내가 이걸 힘들게 이루고 있구나. 그럼 안 버티면 돼요. 안 버틴다는 얘기는 만약에 20%의 손실, 30%의 손실이 났을 때 잘라내면 되거든요. 근데 버티는 걸 선택했다면 그 아픔을 갖고 버텨야죠. 근데 버티던 손절매를 했던 저는 그 나름대로의 분명히 그 노하우가 쌓였다고 봐요. 왜냐면 버티는 종목들이 있어요. 또 버텨도 되는. 근데 그거를 버텨봐야 알거든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 종목은 잘 버텼다. 만약에 10개를 하나도 손절매를 안 했는데 1, 2년 있다 보면 그 10개 중에 5개는 분명히 버틴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5개는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종목도 안 팔고 버텼다면 1년 후, 2년 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종목들은 버텼어야 되는 게 맞네. 근데 반대로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그때 손절매 했으나 지금이나 오르지도 않았네. 이런 답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꼭 버티는 게 좋다, 손절매 하는 게 좋다라기보다 버텼다면 나중에 피드백을 해보세요. 모든 종목을 버티는 게 잘했었는지. 분명히 절반은 잘했지만 절반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럼 아니었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버텼던 종목들이 잘된 원금 회복이 된 종목들이 공통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면 마치 고3 학생들이 오답노트 같은 거죠. 단순히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 손실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났는지 여부도 좀 그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저위험 선호자예요. 그럼 주식 시장 안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나 고위험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 대신 난 수익을 높게 창출할 거야.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력이 올라가야죠. 지금 만약에 내가 10% 손해가 났다면 그 10%의 손해가 나중에 차후에 나한테 그 10배, 20배로 수익이 되도록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